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조선시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할 차례죠. 6번째 단원. 지금 한 단원씩, 한 강씩, 한 단원에 한 강씩 지금 강의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사실 강의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기 고구려 하면서 여수전쟁, 여당전쟁 얘기도 해야 되고, 원나라 간섭기 때 뭐 이런 원종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신돈 얘기도 좀 자세하게 하고 싶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이게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하단 말이죠. 20분은 30분 넘어가 버리면 이거 강의 듣기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한 단원에 한 강씩 하다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8개, 한국사 1에서만 18강의가 나온단 말이죠. 2에서는 12강의가 나오고, 그럼 이거를 한 단원에 한 강씩 하다 보면 총 30강이에요. 근데 이게 30강 넘어가면 끝까지 완주하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30강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총 강의 수를, 시간도 안 남기고 싶고 강의 숫자도 안 넘기고 싶으니 자세한 얘기를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물론 여러분들은 자세한 얘기를 해가면서 수업을 하니 그때 좀 들어주시고, 여기에서는 계략적인 내용을 뭐 어느 정도 교과서 위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강의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 통치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고, 위화도는 요 압록강에 여기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1388년에 회군을 하고, 조선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언제 건국됐는지 연도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92년 네, 건국을 하죠. 외우기 쉽게 딱 200년 뒤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위화도 회군을 하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요 시간 동안 정치적 싸움이 또 있었고, 또 요 사이에 과정법을 시행을 합니다.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주면서 조금 민심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보자 라는 의도로 과정법을 시행을 하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성계가 되겠고요. 이성계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정도전이 되겠죠. 이성계는 무인이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고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능력이 뭐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물론 싸움은 엄청 잘하지만. 그래서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의 초기 기틀을 닦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과 신하가 같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조, 이성계 때 정도전, 중종 때 조광조, 나중에 흥선대원군, 고려 시대로 가자면 공민왕과 신돈, 그다음에 광종과 쌍기, 이렇게 신하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양의 요 문과 궁궐 이름과 요 도시계획 자체를 다 정도전이 하게 되죠. 그리고 요 그때 만들어진 종묘, 이거 엄청나게 길고 웅장한 건물이죠. 가로횡으로 긴 건물. 여러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를 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구겐하임 미술관도 하고 뭐 저기 낙수장도 설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며느리까지 데리고 한국으로 와서 이 건물을 보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뭐 사직단도 있고, 긍전정, 경복궁 다 한 번씩 가보셨나요? 그래서 가장 메인이 되는 긍전전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에 있는 경복궁은 흥성대원군이 다시 재건한 것이죠. 임진왜란 때 한번 불타잖아요. 자, 통치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왕들의 업적이 쭉 나오게 되고, 주요 왕의 업적부터 보도록 할까요? 중요한 왕만 나와 있네요. 태조, 이성계, 한양천도 했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정도전이 주도했죠. 그래서 옛날에 뭐 육룡이 나르샤나 정도전이라는 또 드라마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정도전은 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자식이 훌륭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왕이 권력을 갖게 되면 안 된다. 재상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재상이 정치를 주도해야 된다. 이방원은 아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둘이 대립을 하고 결국 정도전이 죽기도 하는데, 어쨌든 태조 때는 요랬고, 태종, 이방원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하게 됩니다. 사병도 혁파하고요. 그러니까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 왕과 육조는 이호, 예병, 형공, 요 육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육조들과, 육조라는 것은 뭐냐면 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육조가 있고, 인사, 재정, 의례를 관리하는 이런 부서들이 있고 육조가 있고, 요것을 요 왕과 육조 사이에 의정부가 보고를 하면 다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쳐낼 거는 쳐내고, 어느 정도 의정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극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또 갖게 되어야 하는데, 육조 직계제는 왕과 육조가 직접 의정부 무시하고 직접 업무를 보고받고 명령하는 요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왕권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정도전과 다툰 이유도 그런 것이었죠.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다.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했고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사사로이 병력을 갖지 못하게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본인도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병을 혁파시키고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호패는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름 써 있고 이런 호패를 들고 다니게 하였다. 사병은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 그 조선을 건국할 때 공의광장 많았는데 이 태조가 엄한 사람을 왕으로 지목을 한단 말이죠. 세자로. 그러니까 태종이 화가 나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원래 이성계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과 강씨 부인이 있었는데 우, 과, 이간, 원, 이방원이 다섯째 아들이고요. 우가, 이간, 원년, 이방우, 이방과, 이방원 뭐 이렇게 있었고 강씨에게도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방번, 이방석이 있었는데 요 이방석한테 왕위를 밀려주겠다고 하니 같은 형제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근데 이방원은 그 조선 세우는 걸 반대하고 어디 뭐 집을 나가서 술을 먹고 응거하다가 저기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방우가 안 한다 그랬으니까 왕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인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주니 그리고 요 강씨 신덕왕후 강씨를 이방원이 원래 잘 믿고 따랐는데 친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힘을 써갖고 자기 친아들을 배 아파서 난 아들을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방원이 화가 나서 이방번과 이방석을 다 죽여버리고 요 강씨 부인도 나중에 뭐 무덤에 썼던 돌을 갖다가 다리를 만드는 등 화풀이를 엄청 하죠. 그리고 요게 1차 왕자의 난 이때 정도전도 살해당하게 되고요. 2차 왕자의 난은 넷째 아들 이방간이 박포와 뭐 난을 일으키려고 하자 이것도 제압을 했는데 이게 2차 왕자의 난이고 친형제는 죽이지도 않아요. 이방원은 친형제는 죽이지 않고 그냥 유배 보내는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세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 원래 왕과 의정부와 보고 체계를 육조의 보고 체계를 이렇게 갖춰놓은 걸 갖다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죠. 그래서 집현전을 설치하고 한글도 창제하고 다양한 과학기술과 다양한 책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사에서도 조금 더 배우기도 할 것이고 필기 내용 정리 강의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왕을 찬탈한 사람이 되겠고요. 세종의 아들 문종, 문종의 아들 단종, 단종이 어리니까 문종의 동생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죠. 다시 이 사람도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로 다시 넘어가기도 했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했던 두 명의 왕은 태종과 세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 경국대전 반포를 했고요. 성종은 통치체제를 완성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 되겠죠. 그래서 완성했다고 해서 성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기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기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정부가 있고요. 위정부와 요 6조 시스템을 갖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 고려 때는 이성육부였었고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는 위정부와 6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이병호영 예공 순서였었죠. 그리고 이부, 형부,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 얘기하면서, 이병호의 형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예술적으로 잘한다. 이병호영 예공. 이렇게 알려주길래,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주길래, 뭔 소리야? 저 선생님 왜 저래? 했는데, 그거 한 번 듣고 지금 30년 동안 안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래? 저게 외워지겠어? 했는데 그게 외워지더라고. 어쨌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예병 현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정부가 있었고 승정원이 있었고 승정원은 비서기구가 되겠죠. 비서기구. 위근부는 특별사법기구, 왕의 특별사법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3사,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간증, 봉박, 서경의 역할을 갖고 있었던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고려시대 때도 요 대간이라는 관직들이 간증, 봉박, 서경의 기능을 갖고 있었죠. 대간은 뭐였냐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이뤘던 대간이 있었고요. 고려시대 때도 3사가 있었으나 거기는 회계 관리하는 그런 기구였다. 춘추관은 역사 편찬, 성균관은 다 알 것이고 한성보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요 위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가 있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3사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몇 번 읽어보시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외우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관리선발제도가 있습니다. 관리선발제도를 보도록 하죠.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무과가 있습니다. 무관을 선발할 수가 있고 무예시험이 있었고 28명을 뽑았습니다. 네, 문관을 보시면 일단 속과가 있어요. 속과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는데 생원과와 진사과 있고 요것을 통과하게 되면 속과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이 대과를
볼 수 있거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성균관에 입학을 하고 출석 일수를 채우면 대과를 볼 수 있거나 하급 관리를 하다가 대과를 볼 수 있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대과도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또 3번 치러집니다. 그래서 초시, 복시에서 33명을 뽑고 전시는 임금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험이 되겠는데 이때 순위 결정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등이 뭐 장원이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게 3년 만에 한번 치러주는데 3년에 3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 대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천재인 거죠. 지금 서울대 들어가도 뭐 머리 좋다, 뭐 카시트 들어가도 머리 좋다,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3년에 한번 33명을 뽑는 이런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니 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식년시도 있었지만 알성시도 있었고 뭐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기타 시험들도 있지만 그래서 관리라는 것은 어쨌든 그 관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여기 성균관 보이고요. 자, 지방행정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몇 도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도 시스템이 태종 때 갖춰지기도 하죠. 지금하고 굉장히 뭐 유사하죠. 상식적으로 요 이름은 요 대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지게 되고요. 충주와 청주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충청도, 전주와 나주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전라도, 경주와 상주가 컸기 때문에 경상도 이런 거 알고 있죠? 강릉과 원주, 강원도 이렇게 되고요. 경기도는 뭐 저기 서울 근처이기 때문에 경기도고요. 그래서 봉수 같은 시스템으로 전쟁이 나면 알리기도 했었다. 자, 관아, 제주목 관아 복원한 사진이 되겠는데요. 관아에서 정치, 행정, 문화 중심의 역할을 했었다. 각 지역마다 관아를 설치해서 수령을 파견하고 수령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령이 잘 못한다 그러면 관찰사를 파견하고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이 지켜야 될 7가지 규칙 하면서 여기 수령 칠사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 유양소라는 게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정도전과 정몽주가 싸우다가 고려 안에서 하자, 아니다 정도전은 조선 만들어서 하자 했는데 정몽주가 제거를 당하고 요 정몽주 일파들은 시골에 다 내려가서 살았단 말이죠. 왜냐면 건국에 반대했으니까. 두문불출도 뭐 이렇게 나오는 뭐 단어이기도 한데 다 시골로 내려갔다가 요 유양소 같은 데서 시골에서 세력을 조금 키웁니다. 서원과 유양소 같은 데서. 그래서 요 정식 과거를 봐서 뭐 얻는 그런 관직은 아니지만 요 옥시부인정 같은 것도 보면 유양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좌수나리 하면서 좌수와 별감이 요 유양소의 관직이 되겠고 지방 사족이 조직한乡촌 자치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乡리를 감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었다. 이렇게 유양소와乡촌 질서 확립에 힘쓰던 요 정몽주파는 이 사람들이 사림이죠. 사림. 성종 때부터 관직에 등용되기 시작하더니 사화를 거치면서 핍박을 받지만 결국 나중에 정권을 잡고 분당 정치를 하면서 전국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향리는 뭐 하급 관리층이 되는 것이고 이 고려시대 때 호족 같은 사람들이고 그 지방에서 있었던 그 호족 세력들이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수령을 보좌하는 결국 이 호족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관리가 파견되니까 관리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고려 호족들이 이 관리를 뭐 때려서 쫓아내기도 하고 우리가 다스릴 거야 하면서 힘을 막강하게 부렸지만 결국 이 관리들을 보좌하는 하급 관리로 조선시대 때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각 필과의 국가유산에 지정되는 권한능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안에 키워드 한두 개만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모른다고 모르네 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하면 아는 단어도 이게 그냥 지나치기 마련이니까 전혀 당황할 필요 없이 신도비, 뭐 권한능 뭐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권한능은 조선을 건국한 뭐 이성계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 힌트가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가 쭉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 키워드 한두 단어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계가 되겠고요. 노급을 폐지한 것은 신문왕이 되겠죠. 별무반을 작성한 거는 융관의 별무반 고려 숙종 때 일이 되겠고요. 대동법은 그 광해군이 되겠고요. 위화도의 군 맞죠? 통리기무화문은 이거는 개혁기구가 되겠죠.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그것에 학자들에게 이렇게 맡기니 이렇게 되었다. 배출되었다.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했는데 문신 수십 명을 뽑아 김예문으로 삼고 이들과 토론하였다. 땡땡은 가는 집현전의 계승과 홍문관을 설치하고 홍문관을 설치하라면 성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앞에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업적을 뭐 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필기 강의에도 있기도 하고 너무 중복인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문제 풀면서 한번 기억해 두시고 필기 내용 강의 보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문관에 설치한 건 성종이죠. 아까는 경국대전만 나왔죠. 경국대전. 자, 그래서 이랬다. 어쨌든 성종이네요. 성종의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국대전 여기 정답이 바로 보이네요. 우상국을 정복한 거는 신라 지정왕 때입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점령을 했었죠. 정복했었죠. 그다음에 매소성 전투는 통일 나당 전쟁 때의 전투가 되겠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되었다. 이거는 고종이 나중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